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열띤 경쟁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순회 경선에서 도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에 앞서 전북 출신 정세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서 전북의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죠. 자, 특히나 이 전남 광주 지역과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역 대선 후보 경선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북 교육감 후보군을 비롯한 가시화된 주요 자치단체장 선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 경선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세 유지의 의미가 있었고 이낙연 후보한테는 희망불씨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북 경선 결과가 이재명 당선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세균 후보가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정치인으로 대선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사태가 당혹스러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세균 후보 사태로 전북 표심이 흔들린 것 같은데 최종 후보자가 누가 되든 도민들의 표심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당내에서 서로 네거티브가 심해서 실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비전 제시 위주로 좀 경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북에는 공약도 관심도 없어 보여서 그 부분이 무척 아쉽습니다. 민주당 전북 경선이 끝나면서 복당이나 지역위원장 선정도 본격화된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대선이랑 겹치면서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대선에만 집중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류나 줄서기보다는 토론회나 정책 대결 같이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움직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부패방지 시민센터의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짜로 녹음 일정을 이제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전북과 전남, 광주 이 경선이 지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자, 우선 뭐 전남, 광주에서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0.17%포인트 앞섰는데 이겼지만 이재명 후보는 웃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이제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를 앞선 결과가 나와서 전반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더 많은 걸로 이제 나왔는데 이경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호남 경선 결과가 어떻게 투영될지가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엇비슷하면서 또 일승일패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낙연 후보 쪽에서 상당히 패배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광주 전남이 본거지이고 또 크기도 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1.7% 0.17. 0.17% 정도 이제 표로는 122표인데요. 근소한 표차로 1등을 하긴 했지만은 뭐 1등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것 같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차로 압승을 해가지고 호남은 역시 큰 관심을 끌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교착이 됐는데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처럼 이 결과를 두고 상당히 크게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원식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대단히 큰 승리였다. 이 과반 승리를 한 거는 그 전라북도 승리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예.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슈퍼 이크라고는 이제 그 인천, 제주, 또 부울경 이 결과가 아마 곧 나올 텐데 이 결과가 아마 그 쐐기를 박는 그런 그 결과로 교착이 될지 아니면 다시 예. 또 반전의 어떤 길을 얻는 계기로 만들지 그게 또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또 예. 되겠습니다. 자, 1차 슈퍼위크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승을 한 상황 속에서 2차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되면 거의 뭐 인천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호남의 경선에서의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과반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영희 대표님 호남의 민심 특히나 전북의 민심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전북의 민심은 그 대장동 사건으로 나라가 좀 시끌시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기존의 정세균 후보까지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1위는 이재명 후보였고 2위는 이낙연 후보였고 3위가 정세균 후보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뭐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경향성으로 볼 때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정세균 후보가 이제 사퇴 가운데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죠. 7만 4천여 명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투표율도 높지 못했고 나오는 결과물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죠. 54대 38이면 상당히 한 16%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투표율은 53%면 뭐 절반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항상 광주 전남과는 좀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투표 경향을 보이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항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전략적 선택을 하죠. 저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지 않고요. 항상 힘없는 지역으로 살다 보니까 강한 지역에 어떤 그런 열망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 경선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도 최근 그 경선을 앞둔 시기에 여론조사는 상당히 격차가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차이 없이 뭐 이낙연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 어떤 내용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남 경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 굳히기가 됐고 그 흐름은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드는데요. 다만 우리가 호남 경선이 추석에다 배치했다는 게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떤 일정표가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단위로는 제주도부터 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중부권 대전, 충남, 뭐 강원 시작해서, 이쪽, 충북 이쪽을 했다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어떤 경선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거의 20만이 넘고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걸 추석 뒤에다 받쳐놔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거 열기도 없고 투표율도 저조하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여기다 배치한 게 뭔가 좀 수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실제 그 어떤 호남의 어떤 뭐 캐스팅 보드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어떤 선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지역 안에서 이 치러진 경선의 결과를 두고 일단 정세균 전 후보가 먼저 중도 사퇴를 했고 이제 5명의 후보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경선 결과 이후에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죠. 그리고 안홍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 함께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북에서는 어쨌든 결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이 높게 나왔고 현역 의원들마저도 지지를 하는 모양새 속에서 역시 앞으로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될 사람들을 뽑는 전북의 민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일단 전라북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세균 후보 표가 어디로 갔을 것인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의원들이 정세균 후보 사퇴 이후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고 홍영표,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낙연 지지를 가긴 했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정세균 표가 어디로 갔을까? 왜냐하면은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았고 지방 의원들도 많았단 말이죠. 권리당원 동원 능력도 상당히 그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어떤 그런 동원 능력을 보였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것도 뭐
좀 없이도 하지만은 약간의 기운 게 나왔는데 그것은 예. 과연 정세균표의 결집에 의한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느냐 아하.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지 의원들이 양쪽으로 나뉜달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이재명으로 쏠렸다 아니면 뭐 이낙연으로 쏠렸다 이렇게 그런 흐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다만 이제 약간의 표가 나타난 거는 어떤 전국적인 흐름과 맞물리는 그런 정도의 그 비율. 그래서 이재명 표가 좀 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정세균 표의 어떤 결집은 없었고 어떤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어떤 그런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 삼는 것은 지방 의원들 또 뭐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지지선언하고 양쪽으로 이제 갈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하. 동원 능력도 없고 또 예. 예컨대 정세균 후보 사퇴했을 때 권리당원으로 그 신청을 한 사람들 가입을 한 사람들이 자기 그 주거 하나에 이렇게 수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예. 그 뭐 누가 뭐 저 일이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따라서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그 형해화시키고 뭔가 좀 뭐 정치 공학적으로 끄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지지선언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저도 좀 첨언을 하면은요. 실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도 권리당원은 그이나 선거인단을 많이 모았거든요. 전라도가요. 그랬죠. 예. 근데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아주 저조한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본 선거인단이 제대로 투표하고 정세균 후보를 그 원래 지지했다면 그렇게 표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명단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안혜영 의원하고 유현택 의원이 지지선 했지만 그거 아는 도민이 몇 명이나 되며 서로 안다고 해서 뭐 이미 전라도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서 이제 4등까지 가서 놀래기도 했지만 예. 본방에서도 지면은 3등으로 나온다는 게 거의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확률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캠프대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정세균 그 전 총리가 결국은 결단하고 사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방에서 마지막 어떤 정치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제대로 이렇게 평가받은 이 대선 후보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북에 오기 전에 저는 사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 지금 전라도 도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누구 지지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국회의원도 한 표고 유권자도 한 표인 상황이거든요. 현재는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미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현재 국회의원이든 그 한 표는 자신의 한 표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가지게 되거든요. 일종의 줄서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뭐 그 지방의원의 입지자들은 다 국회의원에 이미 다 줄 서 있고요. 예. 그건 내년도에 어떤 공천권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의 이상한 뭐 평가제를 만들어 가지고 대체 저 사람들한테 왜 표창을 해가지고 10% 그 가산점을 주는지 알 수 없는 막 가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예, 누가 예. 뭐 상 받았다는데 근데 상 받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미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은 이미 다 국회의원들한테 다 줄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세균 후보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 가지런한 바른 정치 활동을 했고 예. 또 이력 경력을 보면은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당대표도 예. 했고 장관도 했고 또 국회의장도 했고 또 총리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어떤 관록이랄지 이력을 보면은 뭐 대선 후보 아니라 뭐 대통령을 맡겨도 다 해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다만 이제 정치 어떤 과정이 어떤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크면은 대중적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대중적 인기가 좀 없어가지고 저는 능력이 관련 없이 이렇게 낮은 저주를 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안타까운 대목이고 차라리 그래서 이번 대선에 안 나왔으면 더 나았을 법했다. 아하. 그리고 두고두고 문제가 됐던 것이 대중적 인기가 뒷받침이 안 됐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차라리 안 나오고 어떤 원로 정치랄지 나라의 어떤 원로 정치랄지 또 지역의 어떤 원로 정치로 남았으면 오히려 더 큰 그런 우산 기능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거목에. 정치라는 것이 삼선만 하면 대부분 다 대통령의 꿈을 꾼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정세균 전 총리가 정치에 질곡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예. 무진장 임실의 재선 때 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강현욱 후보한테 탈락을 하잖아요. 경선에서. 경선 경선에서. 패배했죠. 근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한 번 이제 위기가 있었죠. 근데 바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당 원내대표를 맡게 됐고, 그리고 승승장구에서 뭐 장관도 하고 당의장도 하고 그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좀 욕심이 과하기 시작하냐면 국무총리를 맡은 것부터라고 저는 봐요. 의장을 하다가 다시 입법부 수장이 국회의장이 왜 네. 국무총리랍니까? 차라리 그때 대선 출마 준비를 하든지 했어야지. 그리고 첫 번째고, 이제 맡았다면 그 정세균 전 총리의 지금까지 정치 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는 게 맞았다. 국무총리를 맡았다면 안 맡았어야 하는데, 맡았다면 내년 퇴임할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국무총리로 같이 퇴임해서 정치 원로로 남는 게 당연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세균 의장의 어떤 정치 행보는 전혀 대선이나 이런 어떤 강력한 막 쉽게 말하면 서로 막 그 죽고 뭐 아니면 돛싸움을 하는 그런 정글의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그러면 이번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가 내년 지방선거, 예를 들어서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4년 전 조기 대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지방선거는 거의 뭐 바람이었거든요. 자, 지금 이 내년에 3월 9일에 있을 대선과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예를 들어 김윤덕 후보는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선 과정이 아주 잘 가고 있는 속에서 많은 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함께 예측을 할 수 있을 듯 5월 9일 날 대선을 치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딱 20일 뒤에 선거가 3월 9일. 3월 9일. 3월 9일이니까. 취임식이 5월 9일. 맞아요. 그래서 바로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대선 영향이 있을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다음 그럴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컨대 이낙연 후보가 뭐 당 후보로 지명이 돼갖고 이겼을 때, 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지명이 돼가지고 이겼을 때 아마 다른 그 양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물론 그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크긴 하지만은 중앙당이 공천 룰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공천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 건수랄지 지방 의원들은 도당이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상정을 하면은 그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뭐 득세를 할 당연히 일단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 체제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죠. 대표 체제로 송영길 대표 체제 진행이 되긴 하지만 후보가 되는 동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동시에 당권이 거의 넘어갑니다. 상징성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결정 인사랄지 정책이랄지 방향이랄지 다 후보가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상당 기일 전부터 후보가 당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던 정책 개발이랄지 조직 가동이랄지 이런 작업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인수위 구성도 이제 이런 사람 위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 섰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득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지만, 전라북도 경우에 과연 그런 또 법칙이 경험칙이 그대로 그 맞아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냥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왜냐하면은 송 지사는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은 3선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고 조직 가동을 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거는 김윤덕 후보고, 김윤덕 후보는 의원은 지난 12월 달에 이미 도의 기자실에 와가지고 도지사 뜻을 피력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 안우영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나서 좀 채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또 송하진 지사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지금 송하진 지사가 맡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좀 송 지사께서 좀 해주시오 하고 추천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지금 시도지사 회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송하진 지사는 그 이재명 후보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더 가깝다 이런 정도 운을 떼고 있고, 밖에서 볼 때는 뭐 김민덕 의원이 가장 먼저 지지선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1번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관계가 함수로 지금 작동이 될 텐데 그것을 뭐 어떻게 뭐 이재명 속을 열어볼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한테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뭐 승리하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재명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파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 현재 이재명 캠프의 주도 세력이 누군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그 당선 그 캠프는 성남 시민 세력들의 복합체로 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고인이 된 박원순 세력들이 대거 이재명에 결합했거든요. 또 과거에 김근태 세력들이 대거 먼저 가서 선점하고 경기도의 주요 내용의 어떤 사람들이 이미 결합해서 철옹성을 구축했어요. 이미 지난번에도 대선을 거쳤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핵심들은 쭉 계속 작업을 해온 거고 이번에 이미 그렇게 철옹성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변방이에요. 아하. 일단 그걸 이야기를 해야 할 거가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송대사나 제가 알기로 송대사나 김덕 의원 이재명 후보가 제가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큰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나도 대충 듣고 있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패배했을 경우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있다면 송영길 현 당대표도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뭐 내년도 지방선거 고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바로 모른다. 이제 그 질문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알 수가 정권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창출이 가능한 결과의 또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 어떤 변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사회자님 질문이 상당히 좀 어거지성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라북도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요. 대체 20% 벽을 넘냐 못 넘냐 이것 갖고 고민하지 당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거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립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서는 전라북도 득표율을 20%를 넘길 것인가 있는가 안 있는가 그러면 딱 한 그 몇입니다. 완산을 전주 을이 한번 22%가 나온 적이 정원천 후보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는 18%그 밑에였거든요. 그러니까 20%의 마의벽을 돌파까지 말 것인가지 내년도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전라북도 지사를 뭐 국민의힘하고 그런 건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령 그럴 망정 그 경쟁을 시키고 싸움을 붙여야 또 지역의 어떤 파일할지 정치 서비스랄지 높아지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도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잖아요. 뭐 후보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20% 넘을지 뭐 못 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다만 어떤 구도 자체는 짜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몇 개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은 이미 다 임명을 끝내놓고 맞습니다. 지금 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지역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힘도 좀 실을 필요가 있다. 정운천 뭐 도당위원장과 아침 페트롤 전북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청년들의 대거 진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시도 의원들 일단 중심으로 후보를 좀 내기 위해서 체제가 지금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이준석 당대표 체제 이후에 젊은 층들이 국민의힘에서 뭐 입당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얼마나 되고 뭐 힘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당협위원장 4분 구성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3분은 다 옛날부터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 의미가 없고 한 분은 이제 변호사로 뭐 난 모르는 분이더라고 한번 더 알아봐야겠는데 뭐 그런 큰 의미에 있어서 차라리 젊은 층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과연 표까지 반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단 한 가지 선거에서 이기면 항상 우리 그 기존 체제가 아무래도 유지되는 게 어떤 성향이 강한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전라북도가 다수적인 입장이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물갈이 개혁의 어떤 파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송하진 지사의 어떤 전두에는 불리함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낳겠죠. 그런 그 대선 승리와 패배에 의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황골탈퇴 모습이나 변화 혁신 어떤 움직임이 세면 그 현 송지사한테는 불리할 거고 그런 움직임 갖고 그냥 대충 가는 분위기면 또 송지사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도민들의 유권자의 이제 뜻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 예컨대 무슨 뭐 세대 교체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 또는 송지사가 뭐 출마를 어떻게 다른 유보를 한달지 뭐 그럴 경우에 대체 세력이 과연
얼마나 그 도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예. 측면도 하나의 궁금한 사항인데 일단 송 지사는 삼선 출마선을 아직 안 했지만은 아마 정치상을 주의 있게 볼 것이고 또 대선 후보 결정까지는 아마 추이를 관심 있게 볼 텐데 예. 그쪽 이제 캠프 쪽에서 측근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애당초 송 지사는 두 분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도지사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선까지 안 가고 역량 있고 전라북도를 그 발전 이끌 만한 역량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또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다고 지금 그런 의정을 비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세대 교체랄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맞물려서 갈래가 타질지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유권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요, 뭐 대선의 결과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후보에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정출을 하게 되면 그 도민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지사를 선택하는 데서 민주당의 어쨌든 경선 과정을 거친 후보를 이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선택적 대안이 다른 당의 후보가 나올지도 미지수고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군은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제 현역 재선 의원과 이제 현직 지사 뭐 중앙에서 얼마나 또 이런 인사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좀 더 연장시키면 예. 송 지사가 만약에 그 자이든 어쨌든 출마를 안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른 제3의 인물이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제3의 인물. 민주당 쪽에서. 예. 그 송지사의 어떤 이제 삼선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인데요. 이미 시장도 8년을 했고 도지사를 8년 했다면 16년 했습니다. 예. 과거 김한주 지사만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역량이 이런 16년을 이렇게 보였다면 새로운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 지사의 발언 능력 있는 사람 나오면 양보하겠다는 건데 누가 해도 구간이 보통의 기득권이 센 것 같지만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나머지 후보들도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 재선이 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말이 내 개인적인 판단은 있습니다. 안혜영 의원과 김인덕 의원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편단은 있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 국회의원 재선 의원들이 능력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예. 본인 개인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한 어떤 삼선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현역 지사이기 때문에 삼선 출마를 해도 되고 민주당이 공천만 받으면 되는 구조에서 우리 지금 전라도는 공천 후보를 유권자가 뽑지 않습니다. 예. 그 모아놓은 그 권리당원들이 막 이중투표하면서 뽑기 때문에 그건 만약의 정치적인 격벽만 없으면 송 지사가 가장 유리하겠죠. 예. 송 지사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가장 유리하겠지만 출마 여부에는 중앙정치 어떤 격변과 연결되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미지수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올간 정치 토크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당 위원장이죠. 김성주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달에 한 번은 정치 토크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 최근에 자주 출연하고 계시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래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패널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이제 크다고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순회 예. 경선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역할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민들께 또 참여하신 우리 당원과 선거인단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이제 민주당의 후보 선출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전라북도에서도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 전남하고 좀 다르게 다른 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지지로 54대 38로 맞습니다. 예. 전북에서 더 많은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전북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예. 아쉽게도 그건 잘 이루지 못한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고 아마 정세균의
뭐 사람 김성주 위원장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을 때 이 중도 사퇴 이후에 김성주 위원장은 이재명, 이낙연 또 다른 후보들의 관계 속에서 지지 선언을 지금 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예. 예. 글쎄요, 그 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신중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 뭐 어느 한 후보를 선택해서 이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활동을 해 왔는데 예. 그 후보가 뭐 그 중간에 완주하지 못하는 뭐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예. 저로서는 뭐 대단히 아쉽고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현재 사실 도당 위원장으로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북 출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도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에서도 앞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않겠다라고 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어쨌든 전라도의 어떤 공약이 대선 후보에게 좀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 2012년, 2017년 전라북도의 대선 공약을 제가 직접 지휘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경험을 갖고 예. 있고요. 이번에 이제 도당 위원장이 돼서 제가 직접 뭐 공약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현재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도당은 지난 5월부터 공약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차례 의원들 간의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최초로 용역까지 거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든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10월 10일에 확정되면 아마 전국의 시도장 중에서 제일 먼저 지역 공약을 아마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당분간 어떤 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약 재탕, 삼탕, 표절 이런 도민들의 시선이 사로잡히지 않게끔 좀 노력을 더 구체화하고 실체화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중복 공약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공약을 만들어서 각 당과 각 후보에 똑같이 그 자료를 보내줍니다. 예. 그 안에서 선택하다 보니 똑같은 공약이 이 후보, 저 후보, 저 그렇죠. 정당, 이 당, 저 당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 도당이 먼저 중심이 돼가지고 대선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별화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현실을 반영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예.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하시는 두 패널 분께 마이크를 좀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기 대표님부터 인사 좀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성주 의원 자랑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칭찬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어떤 공약이나 지역 개발을 왜 행정한테 의존하냐. 당이 부족하든 어쨌든 좀 만들어서 행정과 교류하면서 보충하고 당 주도의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전라도 정치한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걸 또 김성주 의원이 실천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도 또 칭찬하고 싶은 게 도당 위원장이 그 정세기 의원을 한 뭐 1년 동안 지지했는데 오래전부터 정세기 의원하고는 가까웠잖아요. 물론 가끔 중간에 박원순 전 시장하고도 관계를 맺었지만 일관되게 정세기 의원 총리는 뭐 지역사회 독수리 의형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핵심 멤버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막 이제 내일 모레면 경선 끝나는데 경선 끝나고 지지하면 되는데 당연히 자기당 후보니까 행보를 이렇게 가는 나는 안의용은 이현택은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표에 영향도 없는데 뭐 달라고 진중하지 못하게 빨리 좀 약삭빠른 느낌은 들잖아요. 10월 10일이면 거의 뭐 결정이 될 텐데 말이죠. 두 번 남았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두 번의 결과가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뭐 가서 보태봤자 보도자를 한번 내봤자 활동도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거 활동할 것도 없잖아요. 선거도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서 모처럼 김성주 의원 칭찬을 계속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합니다. 근데 오늘은 김성주 의원이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과 좀 차별성을 보였다 보고요. 저는 김성주 의원이
저는 칼럼에다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대선 이제 과정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전라도 공약 제시하고 그 중앙당 선거 캠프에서 어떤 일을 맡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전라도에서 국회의원들 왔다 갔다 하면 표 깎여요. 예? 국회의원 시대각 안 찍는 사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예. 그 쉽게 말하면 중앙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치 순위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한양에서 거리에 따라서 그 나중에 농공 행상이 틀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벽이 이미 아성이 구축돼 있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예. 그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요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도 했잖아요. 낙선 과정에서. 예, 예.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다양하게 지금 다음에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현역이니까 이제 공사 수준이 아니라 장관도 들어가고 뭐 청와대도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현재의 그 유력 후보의 아성을 뚫고 들어가서 그 쉽게 말하면 지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당에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주면 당의 공식 캠프가 이제 구성해지잖아요. 예. 그때 지역에서 뭐 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중앙당 선거 캠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통인 우리 김성주 의원도 전라도나 잘하고 있겠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않겠다는 이야기고 예. 중앙당에 어떤 가서 정책을 맡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유, 예. 김성주 의원님. 네. 아니 뭐 사실 뭐 김영기 대표님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를 계속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준 거로 저는 받아들여서 예. 맞습니다. 전혀 예.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뭐 특정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지키는 게 아니라 예. 진중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봐요. 네네. 아니 뭐 저는 뭐 정세균 후보가 가장 경쟁력인 후보고 또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나라를 안정되게 예. 끌 수 있는 후보라고 봤고 무엇보다 그분이 이제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전북에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과거에는 선거 공약이나 정책을 후보나 후보 캠프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 당 내 분위기는 당이 중심이 돼서 정책과 공약과 다음 정부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특정한 후보나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전문가가 만들다 보니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놓치고 약간 좀 관념적인 좀 이론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좀 반성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문재인 정부 5년을 지금 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하는 작업을 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잘한 건 잘하겠다고 개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반성하고 새롭게 혁신하자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당이 정책과 공약을 주도하게 될 거고요. 그 속에서 이렇게 전북 도당처럼 미리 공약을 스스로 지역에서 준비한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경재 의원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도 간단한 그 두 가지만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김성주 의원은 도당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또 과거에 보건복지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전라북도에 왔고 뭐 재탕, 삼탕 한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새만금 가지고 갖고 노는 거 정치권이 이것 저는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더 절실한 거는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의사협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코로나 등등의 어떤 감염병과 관련해서 더구나 시급한 어떤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인데 왜 이게 손을 못 대고 늦춰지고 있느냐?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의사협회가 반대한다 해서 그걸 못 해야 되느냐? 또 영남 쪽에 있는 그 다수당의 어떤 국민의힘 쪽에 그 반응은 어떤지 또 그걸 180석이나 갖고 있는 여권이 이걸 그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밀어두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전라북도가 정치 역량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선이라고 하는 큰 판에 어떤 정치 이벤트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정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어떤 뭐 그 실리랄지 지역 현안이랄지 도민 얘기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 또는 전라북도 10명의 의원이 있지만은 또 무소속이 있긴 하지만 10명의 의원을 규합해가지고 어떤 액션, 예. 에너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 점이 두 가지가 궁금한 사안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아까 과거에 대선 때는 전북을 특별히 할 역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1% 안팎, 몇십만 표에 의해서 아마 향배가 갈릴 것입니다. 결국은 전북의 도민들이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승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역할이 많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높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전북이 원하는 것을 새로운 정부에 제시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려면 여기 당이나 또는 행정이나 또 일반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전북의 목소리를 좀 하나로 내는 그런 원팀 정신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공무대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하는데요. 제 계획은 아무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현재 의협 등의 반대가 있고 이게 작년 어떻게 보면 전공의 파업의 원인이 됐던 거기 때문에 현재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난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표면적인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제가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안을 새롭게 준비한 상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이 관련된 입법 공청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때 찬반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CCTV 설치법도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들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또 수정 의견들을 받아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적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의협이 생각보다 반발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의 도덕성과 윤리를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요. 예.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 도덕성과 윤리에 문제가 되는 후보들은 배제를 시키겠다는 건지 감점을 좀 더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두 가지로 나눠져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원천 배제 대상이 있을 거고요. 예. 그거는 아마 아예 경쟁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심사 단계에서도 감점 20점, 경선한 점수에서 감점 20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큽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저희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전에 복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류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입지자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복당이 허용된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복당이 보류되고 있거나 또는 복당이 불허된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요. 일부 대선 후보들 예컨대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몇 후보들은 여야 이번에 그 대선 게임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폭넓게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다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또 그거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그 논의를 아직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논의할 텐데요. 과거와 다르게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안정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과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과거에는 당 지도부가 그런 복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분이 복당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의 당원들의 반대가 강하다면 쉽게 그걸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대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치열한 경쟁이고 한 표 한 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정책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현장에서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정치 정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북 교육감 선거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삼선 김승환 교육감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지금 많은 후보군들이 뛰고 있고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단일화하기로 결정을 하는 모습인데 도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지금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말이죠. 김 대표님, 예, 교육감 선거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감 선거는 중요한데 저는 과거에서부터 주장했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관심 밖의 선거라고 봅니다. 예. 더더욱이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조건에서는 지방선거도 대선에 치여서 지금 도민들 관심 밖에 있다. 유권자 관심 밖에 있는데 교육감 선거는 플랜카드가 걸려니까 교육감 선거가 있는 정도지 실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아예 없는,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예. 여타의 전반적인 어떤 전북 지역에서 아직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민주 진보 교육감 추천위를 만들어 가지고 경선한다는데 그것도 그들만의 리그죠. 예. 어차피 비슷비슷한 원래부터 한 명이 나와야 하는데 두 명이 나와야 하는데 한 명이 나왔는데 정교조에서 두 명이 나왔고 예. 또 대학에 어떤 정교조 했던 분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그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일정은 이미 다 확정이 예. 돼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단일화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서거석 후보하고 제가 좀 후보를 군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황호진 후보,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이양근 전 전주교육장, 그리고 차상철 참교희망포럼 대표, 천우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부교육감. 예. 네. 그 두 분하고 이제 나머지 세 분 중에서 한 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오기 전에 그 천우성 교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못했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난번까지는 자기는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단일화 대우에는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거기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여론조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인단까지 포함되면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겠죠. 그렇게 돼서 하면 이제 현재까지는 3인의 이제 후보로 올 한 12월부터는 되는 거잖아요. 예. 12월부터는 되는 거고, 근데 결국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우리가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부분 이재명 후보도 재수생이잖아요. 대선. 예. 그래서 3수, 4수 재수를 해야지 현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서 인지도 높이면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 정치인 것 같아요. 그걸 반영해라 넣듯이 서거석 후보가 압도적인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수위를 달리고 아니 황호진 부교육감도 재수고요. 그래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나가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영 전 후보 같은 경우는 3번씩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꼭 굳이 재수 3수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고 물론 현역하고 붙었을 때는 틀리죠. 예, 근데 네. 현역이 없는 조건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되고 알겠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당대표도 민주당 당대표도 몇 번 선거 나와갖고 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우리 지역사 인지도, 우리 이제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도 그런 분들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후보가 아니고 뭐 후보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거의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이제 12월 정도 지나서 이제 후보들이 더 나오게 이렇게 되고 1월부터 6개월 전에 보통 하니까 내년도나 가야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번 이 교육 이야기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사실 여러분 한 750여 개의 초중고 중에 소규모 학교로 가고 있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고 있고 신규 학교는 또 인가가 잘 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또 교육의 양극화가 또 상당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사실 삼선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대한 비판 평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지금의 교육의 현실 속에서 후보군들이 무엇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좀 가져야 되거든요. 학교 소규모 통폐합 문제는 지금 쟁점화돼 있고 또 보수와 또 진보 진영 간의 뚜렷한 그런 차이가 보이고 있고 또 후보 간도 그 뭐 차이가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쟁점 사안이 이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소규모 통폐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제가 아는 경우도 한 학교에 한 명인데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행정실에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방과 후 학교 또 운영하는 또 그 선생님도 계세요. 학생 한 명에 15명의 관련 그 직원이면 직원, 교사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 해서 이걸 없애야 되느냐, 또 이런 경우에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논쟁을 좀 계속 벌여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지역은 학교가 그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박탈감 같은 걸 많이 없어질 경우에 느끼게 되는데 이건 지역 차원에서 볼 어떤 그런 쟁점도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수월성 교육을 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성 예산 투자 대비 뭐 생산성 따지는 경우는 조금 약간 모호합니다만 보수 진영은 그걸 계속 관점을 갖고 있고 그래도 이제 진보 진영은 그 최후의 그 손을 대야 될 카드지 이걸 그냥 사람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쫙 잘라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을 계속 진정시켜 나가면서 여론을 모아가면은 좀 해결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꼭 할 말이 있는데요. 그건 이분법적인 토론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미 김승환 교육감 체제 이제 내년까지면 12년이잖아요. 농어촌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물리력을 투여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 있습니다. 김승환 체제 그 태생적 관계는 뭐냐면 현재 농촌 학교는 지역 공동체하고 밀접한 겁니다. 학교 혼자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자체하고 밀접하게 해서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나 모든 것들 주택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에서 노력해서 안 되는데 불통의 아이콘 김승환 체제에서는 지자체하고 이걸 하나도 못했어요. 오직 혁신학교를 통해 살리려고 해보고 근데 몇 년 반짝하다가 죽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없어져 버린 학생들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고 최근에는 지금 도시가 이제 피해를 또 보고 있는 지점이 있어.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연동되는 교육 공동체 살리기로 가야 한다. 그냥 학교 하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교원 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심리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훈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